네, 찬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바빠집니다. 뭐 일정도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소식들도 많은지요. 투자에 있어서는 진짜 부지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요즘인데요.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부지런을 떨어도 놓치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투자업계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기로 정평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모시고 머니홀라에서 또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전무님 그동안에도 뵙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로만 뵙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부지런 떠는 박세익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매일매일 루틴이 있으시고 네. 사실 그거를 이미 보시는 머니홀라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때에는 꼭 전무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 네. 최상까지는 아니고요? 난이도 최상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그리고 분석할 것도 많고 네.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실적도 여기서 꺾이는가 그리고 올해는 페드의 금리 정책도 변화가 있는 그쵸. 피벗 타이밍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 조금만 더 변하면 돼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좀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때는 올해 뭐 코스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찬바람이 좀 살살 불기 시작하면 네,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11월, 12월부터 오히려 시장 망가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말씀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왜 11월 달부터는 좀 기분 좋은 랠리가 시작될지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머니홀라에 이제 저번에 나와주셨던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때였어요. 그때는 네. 봄에서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2월 말 3월 초에 저희가 뵀었거든요. 그때 나오셨을 때 코스피 전망을 장밋빛으로 이제 해주셔서 사놓고 좀 기다리면 아마 좋을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그 예측이 조금씩은 또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 7월 달까지는 나쁘지 않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8, 90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와는 달리 그래도 플러스로 끝나는 확률이 높다. 단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까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크게 부러지면서 삼성전자의 굴욕적인 그런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연말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좋은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짜증스러웠던 이유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비교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들이 반에서 3등 안 했는데 2등하고 1등하고 비교하면 또 우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음에 우리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아니 일본도 4만 돌파하고 그쵸. 신고가 내고 밸류업이 뭐 작동을 하면서 일본이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는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옆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 시장도 전 세계에서 제일 지지부진한 뭐 홍콩 ELS 사태도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 ELS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원금 회복이 됐어요. 그럼 최근에 그렇죠? 네, 최근에 다 원금 회복 구간으로 다 갔고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던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1등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상해 증시라든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뭐야 이제는 비교를 할 때 그나마 위안이 됐던 국가들이 없어지고 네. 그런데 중국 증시의 상승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호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중국이
수출 비중에서 1등 국가잖아요. 네. 올해 한 번은 뭐 미국이 1등 되기도 하고 중국이 1등 되기도 했었지만 과거에 중국 노출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한 28% 그리고 미국이 15% 미만이었다가 최근에 워낙 이제 킹 달러의 위력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 잘 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짱짱하게 올라갔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회사는 주가가 폭망하고 예, 그래서 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 이렇게 되면 중국 노출도가 높아서 폭망했던 기업들마저도 훈풍이 돌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올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중국 시장의 급등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또 하나의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 시장의 급등이요. 예, 한 7월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디 가서 하반기 전망을 할 때마다 네. 늘 나오는 얘기가 중국발 위기였어요. 예, 중국발 위기. 저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중국 위기가 하나의 큰 리스크다. 예,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반박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작년에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달러. 네. 13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2배예요. 그런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가 위기가 온다고? 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의 헝다나 벽계원 사태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많아요. 네, 그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과거에 후진타오 시절, 짱쩌민 시절에 부자가 됐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한마디로 적폐청산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왔다라고 잘못 좀 해석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저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변화의 가장 큰 하나의 힌트가 알리바바의 마윈이 다시 나오네. 네, 그게 저는 큰 시그널이었어요. 네, 맞네. 정말 시그널. 네, 그러면 마윈은 왜 다시 나올까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 정부잖아요. 근데 중국이 가장 시진핑 주석이 두려워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될까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과거 1989년인가요?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재발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우리가 쭈링허우라 해서 90년대생, 네. 링링허우라고 해서 2000년대생들이 엄마 아빠가 소황제였거든요. 네. 가정에 엄마 아빠가 소황제로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소황제에 또 아이가 태어난 게 지금 링링허우예요. 2000년대생인데 2000년대생이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1년에 중국에서 졸업하는 대졸자 수가 1570만 명입니다.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대졸자가 딱 나왔는데 뭐야 우리나라에 취직할 자리가 이렇게 없어? 가 된 거죠. 한 400만 명밖에 취직을 못하고 청년 실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링링허우들의 마음 그 링링허우들이 취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누구 마음이 가장 무너지겠습니까? 소황제들의 마음. 소황제 부모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야 이거 마음을 달래고 그렇죠, 이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취직을 뭐 국유 기업에서도 취직시킬 수 있지만 숫자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을 누가 취직시켜 줘야 되냐면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네.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적폐청산한다고 네. 공동부유한다고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좀 이래 버릇을 잡는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사람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심각해진 건데 이제는 이 링링허우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기업적인 정책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변했다는 게
1차적으로 네. 큰 변화이고요. 그게 마윈의 등장이 맞습니다. 준 시그널이에요. 준 시그널이고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나 요즘 보면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자신감 있게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이잖아요. 네. 아까 벽개원이라든지 헝다 사태에 네네.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지준율도 급격하게 낮춰주면서 이제는 부동산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번의 부동산 정책에 많이 속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쓴다고 그게 먹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거래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전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10배가 늘었어요. 최근에. 10배가 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네. 집값이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중국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도 보면 올해도 저축률이 되게 높아요. 저축률이 높다는 말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보다는 위기에 대응해야 돼. 중국의 상위 1% 부자들이 그동안에 시진핑 정부의 조금 강압적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다가 또 사교육 못하게 했었어요. 맞아요. 교육주들 아주 그냥 어려웠죠. 교육주들 박살나고 사라지고 그 엄마들, 소황제 엄마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상처를 줬던 게 아니 우리 애 교육도 못 시키게 한다는 거야. 이 부분이 반 시진핑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홍콩에서 자금 빼서 웬만하면 해외로 자금 빼돌리자 이런 것도 좀 많았었다가 그런 부분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마음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 그동안에 다 박살 났었는데 하여튼 중국 노출도가 높다 하면 주가가 다 박살 나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대금이라든지 최근의 주가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중국 시장의 급등은 우리 시장에는 호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처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되게 용감하시다고 느껴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또 아주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동안에 워낙 이제 우리 기억에는 단기 기억이 강하다 보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2달 전에 한 기관 고객한테 해외 자금 운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 라고 연락을 받고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합시다라고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이 중국 주식에 투자합시다였어요? 와, 진짜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실제로 그 제안서 PT를 하는 데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세익 전무 지난 7월 달에도 어느 언론사 포럼에서 독재 국가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동안에 안 해왔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는 그건 뭔 말이냐. 진짜 실제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금을 선정을 받아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최근에 많이 듣긴 한데 조금 전에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이든 뭐든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중국의 주요 기업들, 뭐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뭐 시트리에 바이딜라오 뭐 등등 회사를 귀주 못해주 맞습니다. 비싸서 못 사는. 공상은행부터 그 공부를 해보면 약간 미국 기업 같아요.
ROE가 22%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ROE는 미국 기업인데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한국 밸류에이션 PER 9배, 10배. 그리고 배당 성장도 좋아요. 중국이 배당도 많이 합니다.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ROE 높고 YOY 성장도 되게 좋았어요. 네네. 최근에. 아니 이런데 중국 기업이라서 못 올라가는 건가? 우리 마음에 너무 지나친 선입관이 있는 거죠. 에이 중국 기업은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 촉매 트리거만 있으면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가 최근에 보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기업적인 정책을 썼냐 반기업적인 정책을 썼냐였는데 친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 이제는 중국 주식. 그러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PT를 하면서 네. 저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이 독재 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중국에 입국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땡땡 국가.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독재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독재 국가에서는 혁신 기업이 탄생하지 않는다라고 경제학가 슌페트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과거에 중국의 지도자가 2자로 끝나는 해에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 뭐 전국 무슨 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 앞으로의 10년의 지도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짱점인 강택민 하셨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하셨고 2013년부터 지금 시진핑 하셨는데 보면 93년, 94년, 95년 우리나라에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시장이 좋았고 그때 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화 이런 소재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호남 석유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2003, 4, 5 자세히 생각해 보면 중국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4, 5, 6, 7년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요. 다 10%가 넘었어요. 네. 2007년도에는 14.2%, 2006년도에는 12.7%, 뭐 이렇게 나올 정도였었고, 2005년도에는 11.4%, 뭐 이렇게. 아니, GDP 성장률이 10% 넘는데 그 GDP 성장률에 개인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중에 정부 지출이 거의 5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프라 사이클에 의한 중국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러면 2013, 14, 15 시진핑 들어서서 어떤 게 있었지? 우리나라 2013, 14, 15, 16까지 중국 소비재들이 날아갔었잖아요. 우리나라 음식료부터 오리온 초코파이를 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 중국의 그런 일상생활을 보면서 뿌듯해했고 빙그레 우유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많았었죠. 나중에 아모레 퍼시픽 맞아요. 화장품까지 날라갔죠. 동물 마스크팩 회사까지 그래서 사드 보급이 있기 전까지 중국 소비주가 엄청나게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2024, 2025 내년까지 저는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한 자금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 네. 엄청난 수익이 나가지고 그거는 예상 못 하셨죠? 이렇게 이렇게 부양책이 전격적으로 나오고. 네, 이렇게 중국 시장이 빠르게 급등할 줄은 몰랐죠. 몰랐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10월 8일 화요일 기준으로 홍콩 증시가 확 빠졌어요. 네, 그동안에 한 3주 랠리가 있다가 네. 국경절 연휴 있고 나서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좀 음봉이 나오고 홍콩 증시도 한 7% 빠졌는데 이거 랠리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랠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어지는 랠리다
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증시 보면 2014년에서 15년도에 이 후광통이 열리면서 네. 그때도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500대에서 5,10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거는 1998년도에 나스닥이 1,100에서 2000년 4월 달까지 5,100 가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상승이었었는데 2014, 15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뭐 그렇게 대단했나 싶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상승 모멘텀은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 짚어보고 갈게. 중국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약간 그 정치와 경제 유착에서 오는 독재 국가만의 어떤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떨어지면 피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어요? 어떤 사인들을 보셨는지 아니면 네, 되게 질문을 잘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재 가치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하는데 네.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싸져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계속 더 싸질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싸져 있는 건지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저평가돼서 거래될 수 있나? 네,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반면에 보통 우리가 거품이 있는 주식도 보면 저는 거품에서 잘 안 사는데 거품이 있는 주식이 아까 후광통이 열려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5,100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중국 주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탈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15배 받다가 45배, 50배를 받고 있어요.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죠.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수급으로 계속 이 비싼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까? 결국은 다 빠졌어요. 다시. 네, 결국은 5,100에서 다시 2,800으로 다 내려갔는데 그래서 좀 용기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3, 40% 올랐으니까 야 이거 너무 과도한 상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밸류를 받다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거라면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지나친 이제 선입관과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홍콩 ELS로 인해서 박살이 났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박살이 났을 때 ELS를 계속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죠, 올 초에. 앞으로 홍콩 지수와 관련된 ELS 발행을 금지한다. 라고 하면서 ELS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만기가 되면 이제 매물이 나오거든요. ELS의 구조에서 만약에 이게 3조 원어치 팔렸으면 3조에 있어서 그 델타 값이라고 해서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사게 냈는데 만기가 돌아오니까 당연히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면 보통은 그 매물을 내놔야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ELS를 발행을 하면서 그 물량을 그대로 떠가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낙인이 돼서 마이너스 40몇 프로 그 난리통에 더 이상 우리는 홍콩 ELS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가입자들 죽으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ELS가 안 들어오니까 매물은 나오는데 새로 받쳐지는 수급이 없어서 더 빠졌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조치 때문에 받아주는 수급이 없으니까 더 빠졌던 거고요. 네. 그 더 빠진 거에서 내재 가치가 1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5만 원이 갔다가 6만 원이 아니라 뭐 7만 원 가면 5만 원에서 7만 원 가면 수익률이 40%가 되는 거죠. 우와, 40%가 올랐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은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상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약간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보다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인 유추에 따른 상승 가능성을 더 봐도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중국 투자가 이제 뭐 저처럼 오래전에 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던 아직 회복이 좀 요원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지금 좋다니까 말씀하신 그 상승 여력을 조금 타고 단기로라도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투자와 관련된 조언도 듣고 싶고요. 네. 아까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뭐 미국만큼 노출도가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변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는 뭐 그래서 요즘에 뭐 석유화학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네. 어떤 쪽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그 중국 투자에 대한 조언을 계속 이 코너에서 앞으로 계속 다루시게 될 거예요. 다루시게 될 건데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의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이라는 와. 게 모두가 좋다 할 때 왜 안 올라가지?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거를 저도 한 2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됐고요.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고 네. 그 부정적인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졌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중국 주식을 바닥에서 산 사람은 누구냐면 ELS 물량 이런 걸 다 받아간 쪽이 중국의 기업들이 먼저 샀어요. 올 초부터.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 중국투자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박살나 있는데 중국의 국유기업,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중국투자공사가 매수를 하고 네, 그러면서 수급이 좀 깨끗해졌는데 최근에 올라오는데 주변 사람 중에 10명 중에 아직까지도 8, 9명이 에이 아직 아니야 그거 중국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모든 주식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 중국 수혜주는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이제 석유화학 말씀하셨는데 석유화학 얘기도 나오긴 한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산업 내에 경쟁 우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쟁 우위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반도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라고 해서 다 올랐느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단연코 11배 정도 올라가면서 1등이었고 미국에 있어서 반도체의 독보적인 1등은 한 20년 전에는 인텔이었었죠. 그런데 인텔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인해서 네. 야 삼성전자도 아니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왜 저러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는 약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석유화학 제품 에틸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면 그걸 이제 우리는 범용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회사 에틸렌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회사 부타디엔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범용 제품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제적 사이즈, 이코노미 오브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를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어마어마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가 경쟁력의 두 가지인데요. 원재료 구매에 있어서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아주 헐값에 사오고 있죠. 네, 우리는 두바이산 비싼 석유를 사오는데 70불대의 석유를 사오는데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통해서 팔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20~30% 헐값에 중국에다가 팔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중국이 엄청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중국이 이제 살아날 거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최근에 주가는 네.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거기는 함부로 쫓아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보고 계신 어떤 수혜주 섹터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90년대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90년대에는 중국의 석유화학 철강이 자급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뭘 도로를 짓는다든지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왔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사이클에서 그런 2차 산업이 좀 수혜를 받다면 아까 2013, 14, 15, 16은 중국 소비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소비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초코파이랑 화장품 이런 것들요? 초코파이를 소비재로 보기 또 물론 소비재긴 한데 이럴 경우는 경기가 살아날 때 이 베타가 높은 그런 산업은 사치재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사치재를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돈 좀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으로 이번에 집값이 1억이나 올랐는데 하면서 사치재를 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치재 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팔 수 그렇죠. 있는 사치재는 뭔가라고 봐야 되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치재는 우리가 뭐 공연을 본다든지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했을 때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 비싸요. 네, 제가 원래 공연을 잘 안 봅니다. 비싸서 잘 안 보는데. 전무님도. 네, 뭐 한 14만 원, 19만 원 뭐 하여튼 맞아요. 되게 비싼 걸로 알고 비싸요.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엔터주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엔터주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씁쓸한 부분인데 네. 옛날에는 LG, 삼성 이랬으면 중국에서는 약간의 동경의 대상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삼성 핸드폰을 가서 쓴다고 해서 하나도 프라이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잘 쓸 사치재가 뭔가 이런 거 찾기가 좀 힘든데 하나 그나마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중국 노출도도 높고 약간의 사치재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임플란트라고 봅니다. 임플란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미 상장 폐지가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2등, 3등 임플란트 회사를 한번 잘 보시면 중국 노출도가 되게 높고 중국 기업하고의 경쟁 우위 그리고 우리가 전체 세계에서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가면 뭐 스트라우만 제품 쓰시겠어요? 이거는 150만 원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120만 원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이 피부 미용도 그렇지만 뭐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좋은데 가격은 착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의 점유율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임플란트 회사 약간 사치재 개념이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돈 아껴야죠. 근데 돈 좀 벌면 그래 150만 원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그런 임플란트 기업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장품하고 조선하고요. 네. 예전에 한참 많이 이제 했었던 어떤 중국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산업, 요거는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화장품은 최근에 제가 저는 화장품을 남자인데도 잘 안 씁니다. 예. 요즘 남자들도 화장품 좀 많이 쓰잖아요. 네, 색조도 많이 네. 쓰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뭐 눈썹 문신도 하고 뭐 많이들 맞아요. 하시는데 화장품은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싼 화장품, 요즘은 이 화장품을 안 하고 뭐 니쥬란, 뭐 울세라니 뭐니, 네, 뭐 그런 거 레이저로 하면서 고가 화장품을 오히려 대체재가 생긴 거죠. 거기에 돈 쓸 바에는 차라리 피부 관리에 직접 쓰겠다. 주변 사람들은 다
예, 남자분들도 가가지고 전부 다 예, 뭐 이거 리프팅하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조선은? 네. 그래서 이 조선을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조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도 고부가 같이 선박은 잘하고 컨테이너선이랑 벌크선은 그래 중국에 하고 예, 이렇게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좀 비싼 거 하고 사이좋게 나눠서 했는데 최근에 잘 오르다가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니까 확 빠졌어요. 최근에 주가가 네. 확 빠졌는데 그 확 빠진 이유를 보면 중국 소비가 살아나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강, 석유화학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남아도는 어마어마한 철강을 덤핑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다가 팔면서 후판 가격이 그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후판 가격에 비해서 거의 한 20%나 싸다 보니까 조선업체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아우 이렇게 싸게 후판을 쓸 수 있다니. 옛날에 계약할 때는 원가를 이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중국 거 쓰니까 네. 20%나 싸네 네. 하면서 그게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준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철강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덤핑으로 돌아오는 게 혹시 가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빠진 건데 반덤핑 제소가 또 됐으니까 네. 또 이제 뭔가 정부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다 보면 또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경기가 아무리 살아난다 했더라도 이 소비 쪽이 살아나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세상으로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는 이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 없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면 뭐 백화점 하나 더 짓고 그죠? 네. 마트 하나 더 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마트 뭐 오프라인 빌딩을 그렇게 안 하죠. 그쵸.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다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다가 서버 막 투자만 하고 그랬던 것처럼 경기가 중국 경기가 이번에 살아난다고 해서 중국의 철강 화학이 막 저는 그렇게 호황을 누릴 거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최근 약세의 원인이 후판 가격이 다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많은데 그거는 조금 지나친 우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은 이익 모멘텀이 내후년까지는 지금 지속된다라고 보니까 가장 최근에 조선의 그 차트를 보면 너무 이렇게 주가가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평선하고의 주가의 차이를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엔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격이 좁아지면서 가격이 좀 착해져서 오히려 뭐 조선은 좀 내년까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차이나 전기차, 뭐 EV랑 그다음에 배터리에 ETF를 계속 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그쪽은 계속 그러면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 2차 전지, 중국 2차 전지 그렇죠. ETF에 대한 질문을 2년 전부터 받을 때 제가 항상 이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98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 전까지 고성장을 했었잖아요. 고성장을 하면서 대우차, 탱크 하면서 대우차 뭐 브랜드 많았었죠. 그런데 대우차 없어졌고 쌍용차 없어졌고 삼성마저도 삼성 자동차 진출을 했다가 지금 르노 삼성이 됐다가 삼성마저도 자동차에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가 모두 고성장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였었죠. 항상 그렇게 처음에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가 반드시 구조조정을 거친다는 거죠. 구조조정을 거쳐서 사실 기아차도 IMF 때 망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로 흡수가 됐던 것처럼 중국도 그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봤는데 한 400개가 넘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전기차를 통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ETF는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캐즘이었는데 예, 이 캐즘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이제 살아남는 기업이 나머지 이
앞으로의 성장의 과실을 다 따먹기 때문에 저는 이 캐즘 공략을 좋아합니다. 1차 상승에서는 저는 잘 안 삽니다. 네네. 예전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럴 때 메타버스 기업들 로블록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살 났었잖아요. 그렇게 캐즘을 거쳐가는 구간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하나의 저의 뭐 방식. 비법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캐즘을 거의 이제 빠져나오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최근에 정부의 정책들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있어서 트럼프가 되면 이거 2차 전지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마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금리 피벗이 딱 페드의 네. 금리 피벗이 되면서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3년 동안 내내 엄청난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캐파 증설을 했는데 그게 원래 돈이 많았던 기업이 아니잖아요. 다 돈을 땡겨와서 유동부채 늘어나면서 막 투자했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은 캐즘에 빠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70% 이상 빠졌던 건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금리로 고통을 받던 그런 유동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부분에다가 LG엔솔의 테슬라의 납품 소식, 네. 이런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구나.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 이런 밸류체인에 대한 제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떡고물이 이제 반사이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최근에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도 이렇게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자 하는데,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만 묶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 ETF는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본전을 넘어서면 그래도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989년 12월 말에 한 39,000 갔다가 6,800까지 갔다가 이번에 4만을 돌파했었는데, 그 박스권 구간 동안에 도요타의 시총은 4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아니야.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열리는데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가 계속 끌고 가야 돼라고 되려면 중국 내수에서만 1등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이 마켓 셰어 5위 안에 드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대놓고 그냥 그쵸. 규제를 하잖아요. 안 돼. 그래서 내수 성장, 물론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의 전기차가 좀 팔릴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이 선진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장기적으로는 보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회복하면 정리하자. 근데 그와 별개로 근원 경쟁력 자체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더 중국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맞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견제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중국이 하긴 했어요. 자본주의가 가장 우리 같은 투자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분업이거든요. 네. 네, 각자의 분업을 통해서 전체 이제 부가 증가하는 국부론에 나오는 그런 분업으로 인한 이 생산성 향상과 부의 창출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제를 하고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망가졌던 게 바로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이에요. 그때 미국, 유럽 서로 간에 막 관세 올리고 관세를 400% 때리면서 교육 자체가 50%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80% 망가지게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기축통화를 넘보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견제가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고 중국은 저부가가치 만들고 우리가 한 중간재 만들고 미국은 제일 높은 고부가 같이 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시진핑
정부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덩소평이 과거에 두 가지 큰 유언을 했거든요. 두 가지 큰 유언을 한 게 모택동 시절에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뭐 3천만 명 이상이 죽고 너무 이제 독재에 의한 피해가 크다 보니까 덩소평의 유언이 하나가 10년마다 지도자를 바꿔가면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이 우리가 잘 아는 도광양회였어요. 네. 그리고 100년 동안. 네네. 100년 동안 절대 나서지 말고 뒤에서 칼 갈아라는 거죠. 그러면 덩소평의 유언대로 하면 한 2070년까지는 칼을 갈고 있었어야 되는데 2017년도, 6년도에 칼을 들고 막 나온 거죠. 내가 대장할래 하면서 거기서부터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1대1로 그 다음에 세계은행 같은 거 막 은행 만들고 또 감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딱 2025년, 6년에 딱 먹고 도망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패권 전쟁에서 사실은 중국이 저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수로는 중국이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뭐 달나라 보내고 항공모함 옛날부터 만들었고 전자상거래 중국이 가장 빠르게 했었고요. 전기차 세상도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만들고 있고 AI 분야도 굉장히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중국 나름대로의 견제를 들어가니까 중국의 내실이 단단해진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패권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제가 미국에서 우리 양 앵커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미국에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견제한다고 하는데 웬 중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맞아요. 많지? 그렇죠. 지금도 중국 유학생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하버드, MIT 가보면 스탠포드 가보면 중국 유학생들 버글버글 합니다. 쟤네들 왜 견제를 안 하지? 왜 신기하죠. 견제를 안 할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저런 인재들이 와서 중국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 인재들이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전 세계의 브레인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소프트 파워,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 경쟁력 때문에 저는 중국은 그냥 저는 앞으로 아까 중국 단기적인 투자 전망은 네네. 좋게 말씀드렸지만 네. 장기적인 중국에 않다. 대한 그림은 러시아처럼 된다고 봐요, 저는. 소비엣 유니언이라고 했잖아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우리가 소련에 지면 안 된다. 얘기할 정도로 소련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그랬던 소련이 지금은 허접한 나라가 됐던 이유는 푸틴의 장기 독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저는 시진핑의 독재를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서서히 러시아처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기적인 그림은 여전히 좋지는 않게 보지만 그래도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내실을 반도체도 자급률을 올려버리면 사실 우리가 팔아먹을 시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의 좀 큰 단점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요? 아까 2025년, 2026년에 중국에서 좀 기회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회일지를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때 중국 투자를 안 했다거나 무시했다거나 이제 어떤 저의 공포감에 의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 나중에 혹시 포모가 올 수도 있을까요? 나 그때 투자했었어야 되는데라고? 네, 포모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뭐 2020년도에 연말에 포모 현상이 있었고 그죠? 네, 매년 포모 현상이 있습니다. 그 포모는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투자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다고? 엔비디아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에 그 내재되어 있는 DNA가 포모를 절대 피해갈 수 없게끔 이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900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요, 뭉쳐서 다녔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뭐 손톱 발톱이 아주 강력하고 강력한 이빨을 가져서가 아니라 뭉쳐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갔고, 사자가 온다 뭐 이랬을 때는 또 도망가고, 그 DNA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했는데, 그 DNA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는 필패하게 돼 있어요. 네. 그 DNA 때문에 필패해요. 그 DNA 때문에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중국 주식이 제 예상대로 내년에 좀 더 불을 뿜는다면, 지금 월봉 차트로 보면요, 이제 한 달 이제 올랐어요. 이제 올랐기 때문에 보통은 중국 주식이 한번 움직이면 과거에 2014년에서 15년, 네. 그리고 2005년에서 6년, 7년 보면 무섭게 오릅니다. 옵자가 있는 해.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아니야 하다가,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스키 모먼트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정을 하게 되죠. 아니야. 그러다가 스토리에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현상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 현상이 내 인식을 바꾸게 돼 있어요. 현상을 보면서 내 인식이 바뀌고, 그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만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모든 포머의 과정이 똑같아요. 100만 원만 한번 해볼까 하다가 100만 원으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회를 하게 되죠. 1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런 바보같이 100만 원으로 70%를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넣었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불을 뿜을 때 돈을 더 넣게 돼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 불을 뿜는 걸 보고 떨어질 때, 여기서 보통 보면 이제 돈을 다 넣죠. 그래, 저번에는 이 눌림목에서 내가 100만 원을 샀는데 이번에는 300, 500, 1,000원 하면서 거의 다 먹을 때는 500만 원으로 70% 벌고, 터질 때는 5천만 원으로 한 70% 터지는 게 일반적인 포모 현상이고, 네,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모든 종목의 포모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2달 연속 시장을 크게 언더퍼폼했습니다. 주주들을 좌절시켰죠. 네, 이번에도 겨울은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하는 거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저는 전현 부회장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의 DNA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AI 거품은 년도에 정말 불을 뿜으면서 그때 이제 거품이 터진다고 보기 때문에